여보 고마워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에 진석은 술잔을 쨍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치매라던 아내였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차분했거든요.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겨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진석이 부랴부랴 비밀 금고를 열어봤지만 현금 다발도 골드바도 전부 사라지고 낡은 은가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집올 때 꼈던 손때 묻은 그 가락지였죠. 평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아내를 병들었다는 핑계로 요양원에 버린 비정한 남편. 그런데 그날 밤 아내는 원망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체 그 말 속엔 어떤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산속 요양원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진석이 우산도 펴지 않은 채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어요. 내려. 진석이 차 안에 웅크리고 앉은 아내 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자의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어요. 요즘 들어 부쩍 멍한 표정이 늘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고 싶어. 혜자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진석이 혀를 차며 혜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밥 먹은 것도 까먹고 가습을 끄는 것도 까먹고 여기서 치료 좀 받아. 나 괜찮아. 집에 가면 안 돼? 혜자가 애원하듯 진석을 바라봤어요. 진석은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기 공기 좋잖아.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라고. 진석이 혜자의 허리춤을 움켜쥐고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빗물이 혜자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여보, 제발. 내가 뭘 잘못했어? 혜자가 진석의 바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젖은 땅바닥에 닿았어요. 진석이 그런 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달동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혜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진석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혜자는 밤잠을 줄여가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석의 눈에는 그런 기억이 보이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려 짐짝이 된 늙은 여자만 보였습니다. 진석이 낮게 내뱉었어요. 안나, 나 데리고 가. 집에 데려다 줘. 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석이 아내의 손목을 세게 뿌리쳤어요. 혜자가 진흙탕 위로 넘어졌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무슨 집이야.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야. 진석이 외투깃을 세우며 돌아섰어요. 혜자가 진흙 묻은 손으로 진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놔두고 가지 마. 진석이 발을 털듯 흔들어 아내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혜자가 젖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뛰어나와 혜자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진석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유라야, 나야. 어머, 자기. 일 다 봤어? 전화기 너머로 달콤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석의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응, 알턴 입 뺐어.
치매 걸린 마누라 요양원에 쳐넣었어. 시원하다, 진짜. 정말? 그럼 이제 그 집 안방은? 당연히 자기 거지. 오늘부터 자기가 안주인이야. 진석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진석의 눈에는 후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기,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집에서 자기가 해주는 거 먹고 싶어? 알았어.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진석이 전화를 끊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산속 요양원에 버리고 오는 길이었지만 진석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그날 밤 진석의 집 안방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유라가 혜자의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석이 샴페인 병을 들고 다가와 유라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자기, 이 방 마음에 들어? 응. 화장대도 넓고 침대도 폭신폭신해. 비싼 거지? 유라가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몸을 굴리며 웃었어요. 진석이 샴페인 마개를 펑 소리와 함께 열었습니다. 당연하지. 마누라가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이제 다 자기 거야. 마음껏 굴러. 자기 최고야. 유라가 진석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진석이 술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유라가 진석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매일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럼 매일매일 자기랑 같이 있을 거야. 진석이 유라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두 사람이 침대 위에서 뒹굴며 웃어댔습니다. 그때 진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산드류 양원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진석이 귀찮다는 듯 혀를 찼어요. 뭐야, 이 시간에. 받지 마. 분위기 깨져. 유라가 진석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여보. 전화기 너머로 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낮에 깜빡깜빡하며 멍한 표정을 짓던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나를 여기 버려줘서 고마워요. 진석의 손이 멈췄어요.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어요. 뭐, 이게 무슨 헛소리야. 진석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어요. 진석이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 혜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맑고 차분했습니다. 자기,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유라가 진석의 얼굴을 살폈어요. 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진석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어요. 안방 구석 장롱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마구 헤치자 바닥에 숨겨둔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뭐야 이게.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꽉 차 있어야 할 현금 다발도 번쩍이던 골드바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텅 빈 금고 안을 손으로 더듬던 진석의 손끝에 뭔가 작은 것이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은가락지 하나뿐이었어요. 혜자가 시집올 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자기, 그게 뭐야? 왜 그래? 유라가 다가와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금고를 본 유라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돈이 어디 갔어? 여기 돈 많다며? 닥쳐. 진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유라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진석이 은가락지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주먹에 핏줄이 불끈 섰습니다. 인연이 정신이 멀쩡했던 거야?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내가 치매인 척 연기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빼돌렸다는 걸 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가락지가 진석의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석이 숙취에 찌든 얼굴로 전화를 받았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새벽에 사라지셨어요. 요양원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방을 확인했을 때는 계셨는데 아침에 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경찰은 안 돼. 진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혜자가 돈을 빼돌린 게 세상에 알려질 터였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처리해.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진석이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유라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자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년이 도망쳤어. 요양원에서 사라졌다고. 뭐?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혼자 도망쳐? 유라의 말에 진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혜자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틀림없었죠. 진석은 경찰 대신 동네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마누라 좀 찾아와. 사진은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은 진석이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유라를 두고 집을 나섰죠. 회사에 도착한 진석을 격리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와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법인카드가 정지됐어요. 거래처 결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석은 곧바로 차를 몰아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장이 진석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모님이 직접 오셨었습니다. 혜자가 여기를? 네, 도장 분실 신고를 하시고 모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셨어요. 법인 통장도 사모님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 돈을 내가 못 찾는다는 거야? 진석이 은행장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습니다. 사모님 동의 없이는 출금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진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진석을 직원이 부축했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내가 하루아침에 묶어버린 겁니다. 은행을 나온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큰일 났어. 혜자가 돈을 다 묶어놨어. 은행에서 한 푼도 못 찾아. 뭐, 자기 지금 빈털털이 된 거야? 유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어. 근데 금방 해결할 수 있어. 혜자만 찾으면 돼. 자기, 그럼 내 가게 월세는 어떻게 해? 이번 달 말까지 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유라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석은 유라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 심부름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찾았습니다. 정말? 어디 있어? 요양원 앞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요. 새벽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요양원 앞에 섰더라고요. 사모님이 직접 걸어 나와서 그 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뭐? 직접 걸어 나왔다고?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주 멀쩡하게 걸으시던데요. 운전자는 확인이 안 됐는데 차가 꽤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혜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년이 남자가 있었어? 내 돈 들고 다른 놈한테 갔다고? 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석은 혜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혜자의 옷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죠. 화장대 위에 물건들을 쓸어 넘기고 서랍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어디 보자. 뭐가 있나? 진석이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이었습니다. 진석이 가계부를 펼쳐들었죠.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접힌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진석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혜자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그년이랑 쓴 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계산해뒀어요. 진석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인연이 다 알고 있었어? 진석이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혜자는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진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진석의 회사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거기 사장이 마누라 버리고 젊은 년이랑 살림 차렸대. 에고 그 착한 사모님을 요양원에 쳐넣었다며? 쯧쯧 돈 좀 벌었다고 조강지처를 내쫓다니.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방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석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죠. 진석이 이를 악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주치의였던 김 박사라고 하시는데. 김 박사? 그 사람이 왜 여기를? 진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잠시 후 김 박사가 사장실로 들어왔죠.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김 박사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김 박사를 바라봤죠. 갑자기 웬일이시오? 우리 집사람 치료해 주신 건 고맙지만 지금은 좀 바쁜데. 바쁘신 건 알지만 이건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김 박사가 서류 봉투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죠. 그게 뭐요? 사모님이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 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진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보, 당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좋은 데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서 검사 좀 받아. 녹음 속 혜자의 목소리는 멀쩡했습니다. 진석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꾸민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요? 사모님이 직접 녹음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내연녀랑 작당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김 박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사모님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있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멀쩡한 사람을, 네, 사장님이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셨던 거죠. 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김 박사. 그 녹음 파일 얼마면 되겠소? 돈으로 해결합시다. 김 박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돈이요? 사장님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진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거 방송국에 보내기 전에 조용히 물러나세요. 회사도 집도 다 정리하시고요. 뭐, 이게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사모님이 아직 사장님한테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김 박사가 녹음기를 도로 봉투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진석이 김 박사의 팔을 붙잡았죠.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오. 시간은 없습니다. 내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김 박사가 진석의 손을 뿌리치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진석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덜덜 떨려 담배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석이 허겁지겁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좀 도와줘.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유라는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넘게 걸어도 유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인연이. 진석이 전화기를 책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유라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죠.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진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유라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석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진석이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했죠.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도 사라졌죠. 진석이 여기저기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자신이 사준 명품 가방도 패물도 전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진석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기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좋은 사람 만났어. 유라는 진석이 숨겨둔 비상금 남은 것까지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가 버린 뒤였습니다. 진석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죠. 진석이 텅 빈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연도 나를 버렸어? 진석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이 회사에 출근하자 로비가 난리였습니다. 해자를 따르던 부녀의 회원들이 계란을 들고 몰려와 있었죠. 나쁜 놈 물러가라. 조강지쳐버린 파렴치한. 아주머니들이 진석을 향해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진석의 양복에 철퍽철퍽 터졌죠. 노른자가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석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란 세례는 멈추지 않았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석은 계란 범벅이 되었습니다. 진석이 허리를 숙이고 개구멍처럼 좁은 비상구로 기어 도망쳤죠. 사장실로 겨우 돌아온 진석 앞에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 하나를 진석의 책상 위에 내던졌죠. 사장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너마저 나를 버려? 죄송합니다. 저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진석이 텅 빈 사장실에 홀로 남았죠. 돈도 여자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진석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진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을 흘렸죠.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망자 신세가 된 진석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남자가 진석 앞에 나타났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박진석 사장님 되십니까? 누구요? 진석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저는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모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해자 대리인? 해자가 보냈다고?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진석의 맞은편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 진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시는 겁니다. 그간의 불찰을 사과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하시면 됩니다. 기자회견이요? 진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자회견만 잘 마치시면 사모님이 고소를 취하하실 겁니다. 동결된 자금도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진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결된 자금이라니. 그 돈만 풀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게 정말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석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눈 딱 감고 연기 한 번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소. 기자회견이든 뭐든 하겠소. 진석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럼 이 합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합의서? 이건 뭐요? 진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약속 이행 합의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실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거죠. 진석이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읽기가 귀찮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단 거짓이 있을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한다. 하지만 진석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서명하면 돼요? 맨 마지막 장에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진석이 서류를 휙휙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 도장 찍는 칸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알겠어?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진석이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인주와 도장을 꺼내 지장을 꾹 눌렀습니다. 됐소? 네, 잘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진석은 자신이 방금 무슨 서류에 지장을 찍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언제요? 내일 모레입니다.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이걸로 일단 급한 불 좀 끄세요. 최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사모님이 양복이라도 빨아 입으시라고 보내셨습니다. 진석이 돈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어요. 고맙소. 혜자한테 꼭 전해주시오. 내가 잘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일정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찜질방을 나온 최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 씨, 저입니다. 준비됐죠? 내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변호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살기 위해 최 변호사와 거래한 상태였어요. 최 변호사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찜질방 안 진석은 돈 봉투를 꼭 쥐고 희죽희죽 웃었어요. 낡은 양복을 챙겨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급하게 좀 빨아주시오.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네, 내일 저녁까지 해드릴게요. 진석이 세탁소를 나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다시 회장님 소리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내일이 내가 부활하는 날이야. 두고 봐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진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석은 몰랐습니다. 내일이 부활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처형식이라는 것을요. 기자회견 당일 서울 시내 호텔 연회장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단상 위로 빼곡히 늘어섰어요. 진석이 세탁소에서 찾아온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최 변호사가 진석을 단상 위로 안내했어요. 진석이 단상에 올라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생중계 빨간불이 켜졌어요. 진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이 연기만 잘 끝내면 모든 게 해결될 터였습니다. 먼저 제 아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내의 요양원 입원은 순전히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어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부디 뜬 소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사람 정말 뻔뻔하네. 결백하다니 말이 돼? 수군거림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진석이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어요. 앞으로 저는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 내가 증명하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뒷문으로 쏠렸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유라였습니다. 잠적했던 내연녀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겁니다.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라, 내가 왜 여기? 유라가 기자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남자가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보여드릴게요. 유라가 서류 뭉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비자금 장부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남자가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예요. 얼마나 빼돌렸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유라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에 진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혜자, 그 여편네 빨리 죽어야 내 세상이 오는데. 아이고 답답해. 자기 그런 말하면 어떡해. 뭐가 어때. 골골거리면서 집에만 있으면 뭐해. 빨리 뒤지면 속이 시원하겠어.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진석이 악을 썼어요. 가짜라고? 당신 목소리 맞잖아. 내가 옆에서 직접 녹음한 거야. 유라가 냉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당장 끌어내. 진석이 단상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유라에게 달려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진석이 유라의 멱살을 흔들었어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생중계 화면에 진석의 추태가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진석이 유라의 멱살을 잡은 채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 씨가 방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치료 목적으로 요양원에 보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어제 박진석 씨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단 거짓이 있을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한다. 따라서 박진석 씨의 모든 재산은 즉시 김 회장님께 귀속됩니다.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석이 유라의 멱살을 놓고 최 변호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양쪽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진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무효야. 다 짜고 친 거라고. 진석이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형사 2명이 진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카메라가 진석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라고. 무효야, 무효. 진석이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발버둥을 치다가 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비췄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조강지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진석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진석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어요. 경찰서 유치장 안 진석이 철창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좀 꺼내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진석의 목소리가 유치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최 변호사가 철창 앞에 서서 진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 당신이 기자회견 하라고 했잖아. 내가 다 당신 말대로 했다고. 진석이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최 변호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최 변호사가 한 발 물러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당신 변호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부터 저는 사모님 편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가 돌아섰습니다. 진석이 철창을 흔들며 악을 썼어요. 거기서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최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치장을 나갔습니다. 진석이 철창을 쾅쾅 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진석은 유치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졌어요. 그때 경찰이 유치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석 씨, 면회 왔어요. 면회? 누가? 진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분이라고 하던데요. 미국에서 막 들어오셨다네요. 진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들 민우가 귀국했다니.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민우만 있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간 진석이 유리창 너머로 민우를 봤어요. 20대 후반의 반듯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냉랭했어요. 진석이 수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야. 왔구나. 민우는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다 설명할게. 이거 다 엄마가 오해한 거야. 진석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어요. 오해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어요. 유리창 앞에 사진들을 탁탁 던졌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 속에는 진석과 유라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유라의 오피스텔에서 불륜의 증거가 낱낱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랑 뭘 했는지 전부 다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우야, 이건 오해야. 아빠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판사님한테 하세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석이 황급히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민우야, 잠깐만.
아빠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요. 민우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뭐라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나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민우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민우야, 민우야. 진석이 유리창을 쾅쾅 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석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진석의 통곡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진석이 유치장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치장 안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박진석 전 회장이 구속된 뒤 해당 건설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측은 박 전 회장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자신이 세운 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간판에서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어요. 경찰이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석 씨 나오세요. 왜요? 또 무슨 일이에요? 진석이 힘없이 일어났어요. 풀려나는 겁니다. 사모님이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뭐? 혜자가?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경찰이 유치장 문을 열어줬어요. 진석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감옥 안 가도 되겠어요. 경찰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석은 알았습니다. 이게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감옥에서 썩는 대신 빈털터리 정과자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었어요. 혜자는 진석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선 진석은 그야말로 알거지 신세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었어요. 집도 회사도 돈도 전부 잃었습니다. 진석이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역 지하도로 들어갔어요. 노숙자들 틈에 끼어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진석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옷에서는 쉰내가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피해갔습니다. 저 아저씨 노숙자인가 봐. 에휴, 냄새나. 피해가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설사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노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진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득 최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혜자가 어디 있는지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석이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진석은 사무실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최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진석이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변호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최 변호사가 진석을 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뭘 원하십니까? 혜자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진석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한참 동안 진석을 내려다봤어요.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기차표 한 장과 쪽지였어요. 사모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최 변호사가 기차표와 쪽지를 진석에게 던져줬습니다.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남쪽 끝 바닷가 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석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최 변호사는 대답 없이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진석이 기차표를 꼭 쥐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며칠을 굶은 채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남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갔어요. 진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부와 명예가 떠올랐어요.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호화로운 저택, 허리를 굽히던 직원들. 그 모든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진석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종점에서 내린 진석이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낯선 시골 마을이었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어요. 간판에 해잔의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식당 앞에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뽀글머리 파마를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혜자였어요. 혜자가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혜자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진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자는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진석은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웠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 꼴로 저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진석이 식당 밖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혜자가 화분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려다가 진석을 발견했어요. 혜자가 진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석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혜자의 눈에는 진석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노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텅 빈 것처럼 멍한 눈이었습니다. 혜자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들어와서 밥 드세요. 혜자가 진석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 끌었어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혜자의 손길에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자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금방 따끈한 거 가져다 드릴게요. 진석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혜자는 진석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낯선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잠시 후 혜자가 뚝배기를 들고 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이었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어요.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세요. 밥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혜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진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술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익숙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평생 먹어온 아내의 손맛이었어요. 신혼 시절 달동네에서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한 그릇 뚝딱 비우던 그 국밥이었어요. 흐윽. 진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꺼이꺼이. 진석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혜자가 놀란 눈으로 진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 진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연이 많으신가 보네요. 울지 마세요. 밥 먹고 힘내요. 혜자의 따뜻한 손길이 등에 닿았어요. 진석은 그 손길을 느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 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를 여기 버려줘서 고마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을 버려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말이었어요. 진석이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밥값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진석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쭈뼛거렸어요. 저기 밥값이. 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은 됐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갚아요. 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을 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구석에 빗자루가 세워져 있었어요. 진석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마당으로 나가 쓸기 시작했어요. 낙엽을 쓸고 먼지를 쓸었습니다. 혜자가 창문 너머로 진석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진석은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솥을 닦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속죄의 노동을 자처한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지만 진석은 식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마늘을 까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했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손을 놀렸어요. 혜자가 진석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김씨, 이것 좀 도와줘요. 네, 금방 가겠습니다. 진석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혜자는 진석을 성실한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인 줄도 모른 채 의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진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진석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진석은 남은 생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내의 곁에서 하인처럼 속죄하며 살기로 했어요. 혜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씨, 오늘도 고마워요. 내일 또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진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혜자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진석이 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진석의 속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기억을 잃은 아내가 남편인지도 모르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장면에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젊은 날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렸지만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건 내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진석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죠. 아내가 남긴 고맙다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찌르는 건 아마도 되돌릴 수 없는 후회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하진 않으셨는지요? 있을 때 잘해 라는 그 흔한 말이 오늘따라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엔 곁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